try to do. Yeah. Maintain a constant temperature. One is maintain a constant temperature, and the other usually. 초등학교를 다닐 나이에 대학생이 된 쇼에너는 학생들 사이에서도 화제거리다. I mean, I wonder too. I mean, don't get me wrong. For such a young student to be on campus and doing that, yeah. It's fine. I think it's.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13살에 대학을 졸업하고 17세에 시카고 의대를 들어간 아이슈. 부모님의 천재적인 교육법 덕분이겠죠? 역시 천재는 천재를 알아보는가 봅니다. 하버드 대학의 앤더스 교수도 바로 이 천재 학생을 알아보고 나서 운명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앤더슨 교수는 세계적인 언어학자이자 교육학 전문가로서 22개 국어를 할 수 있는 언어 천재입니다. 그런데 그가 40년 전 한국을 방문했다가 목격한 한 가지 놀라운 사실로 인해 지금은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중심엔 한국인 천재 남매 가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45년간 교육과 언어를 연구한 결론은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미래 인재 양성의 모델이 되어야 한다 말합니다. 사연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로버트 앤더슨입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 교육학과 교수이자 언어학자입니다.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뀐 건 1980년 제가 대학원생이었을 때였습니다. 당시 저는 동양 언어, 특히 중국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서관에서 우연히 한 한국 유학생이 쓴 노트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의 노트에는 제가 본 적 없는 기호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한글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문자인가요? 제가 물었을 때 그 유학생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글이에요. 저희 한국의 문자죠.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 체계라고 할 수 있어요. 호기심이 생긴 저는 그 유학생에게 한글에 대해 더 많이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한글이 어떻게 창제되었는지, 어떤 원리로 만들어졌는지를 설명해 주었고, 저는 그 논리적인 체계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고, 다음 해인 1981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했을 때의 첫 느낌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서울은 당시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었고,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지하철 2호선이 막 공사 중이었고 거리는 활기가 넘쳤습니다. 그러나 제 눈에 가장 인상적으로 다가온 것은 한국인들의 교육에 대한 열정이었습니다. 저는 명동에 있는 작은 어학원에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영어와는 완전히 다른 문법 구조, 존댓말과 반말의 구분, 그리고 수많은 한자어까지. 하지만 제가 가장 놀란 것은 제 한국인 선생님들의 가르치는 방식이었습니다. 앤더슨 씨, 언어는 그냥 외우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고 느끼고 생활 속에서 사용해야 진짜 자기 것이 됩니다. 제 선생님은 저에게 단순히 단어와 문법을 가르치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역사, 문화, 심지어 음식과 노래까지 함께 가르쳐 주셨습니다. 처음으로 김치를 먹고 아리랑을 배우고 경복궁을 방문했을 때의 감동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주말이면 저는 종로의 찻집이나 인사동의 골목길을 거닐면서 한국인들과 대화를 나누려고 노력했습니다. 처음에는 안녕하세요와 감사합니다 정도밖에 말하지 못했지만 놀랍게도 많은 한국인들이 제 서툰 한국어에 큰 호응을 보여주셨습니다. 외국인이 우리말을 이렇게 열심히 배우려고 하다니 정말 대단해요. 이런 격려의 말들이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특히 어느 날 제가 자주 가던 분식집의 아주머니께서 해주신 말씀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교수님, 우리 한국 사람들은 공부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요. 제 아들도 밤 12시까지 공부하고 새벽 5시에 일어나 또 공부합니다. 왜 그렇게 하냐고요? 배움이 미래를 바꾸기 때문이죠. 그 말을 들은 후 저는 한국인들의 교육에 대한 태도가 얼마나 특별한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제가 한국 교육 시스템과 문화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된 계기였습니다.
그 후 저는 하버드로 돌아가 한국학을 전공하기로 결심했고 그곳에서 저의 미래의 아내인 김지영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교육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었는데 제 서투른 한국어 문법을 과감히 교정해준 첫 한국인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솔직함과 열정에 반해 결혼을 결심했고 이것이 제가 한국 문화와 교육 방식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된 또 다른 계기가 되었습니다. 1985년 저희 부부는 함께 한국을 방문했고 그때 저는 제 인생을 바꾸게 될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바로 한국의 천재 소년쇼 야노와 그의 가족을 만나게 된 것이죠. 1985년 여름, 아내 지영과 저는 서울에 있는 그녀의 가족을 방문했습니다. 지영의 사촌 중 한 명이 로욜라 대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었는데 그녀가 저희에게 꼭 만나봐야 할 특별한 학생이 있다고 했습니다. 로버트. 이 아이는 정말 놀라워요. 고작 9살인데 대학생이랍니다. 한국인 어머니와 일본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인데 IQ가 측정 불가라고 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9살짜리 대학생이라니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지만 그 말이 사실임을 곧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지영의 사촌과 함께 로욜라 대학을 방문했습니다. 강의실에 들어서자 저는 즉시 그 천재 소년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다른 대학생들 사이에서 유난히 작은 체구의 소년이 앉아 있었고 그의 책상 위에는 대학 교재들이 가득했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 저희는 그 소년쇼 야노와 그의 어머니 진경 씨를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진경 씨는 매우 친절하고 겸손한 분이셨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특별한 재능에 대해 자랑스러워하면서도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쇼는 어릴 때부터 책을 정말 좋아했어요. 3살 때 이미 피아노 곡을 작곡하기 시작했고 4살 때는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호기심에 가득 차 쇼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쇼, 대학 공부가 힘들지 않니? 쇼는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공부하는 것이 즐거워요. 특히 과학과 수학이 정말 재미있어요. 그의 답변은 간결했지만 그 눈빛에서 놀라운 지적 호기심과 열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진경 씨가 말했습니다. 사실 쇼는 일반 학교에서 1년만 다니고 홈스쿨링으로 전환했어요. 그 1년 동안 쇼는 수업 시간에 늘 지루해했거든요.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내용을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죠. 진경 씨는 미국의 교육 시스템과는 다른 한국식 교육 방식을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쇼에게 단순히 지식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왜 공부해야 하는지 그리고 세상과 어떻게 소통해야 하는지를 가르쳤습니다. 저희는 쇼에게 공부를 강요한 적이 없어요. 다만 그의 호기심을 존중하고 궁금한 것을 마음껏 탐구할 수 있도록 도왔을 뿐이죠. 그리고 항상 말했어요. 공부는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고 행복해지기 위한 것이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미국에서의 교육이 종종 성공과 돈을 위한 수단으로 여겨지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진경 씨의 교육 철학은 배움 자체의 기쁨과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진경 씨의 초대로 그날 저녁 그들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쇼의 여동생 사유리도 만났는데 그녀 역시 또래보다 뛰어난 지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5살이었지만 이미 3학년 수준의 학습을 하고 있었죠. 야노 가족의 집은 책으로 가득했습니다. 거실 벽면을 따라 책장이 늘어서 있었고 아이들의 방에도 책이 가득했습니다. 쇼와 사유리는 평범한 아이들처럼 장난도 치고 뛰어놀았지만 책을 읽거나 피아노를 치는 등 지적인 활동에도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저녁 식사 후에 가족 토론 시간이었습니다. 쇼의 아버지인 카츠라 야노 씨는 과학자였는데 그는 아이들과 함께 최근의 과학적 발견이나 흥미로운 책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9살짜리 쇼가 양자물리학이나 유전학과 같은 복잡한 주제에 대해 논리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모습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우리 가족은 매일 저녁 이렇게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요. 진경 씨가 설명했습니다. 아이들이 어떤 질문을 해도 무시하지 않고 최대한 자세히 설명해 주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도 모르는 것이 있다고 솔직하게 말해요. 그러면 함께 답을 찾아보죠. 그날 밤, 저는 한국식 교육의 핵심이 단순한 암기나 시험 성적이 아니라 깊은 호기심과 질문하는 능력, 그리고 가족 간의 끊임없는 대화와 소통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미국의 교육 시스템에서는 보기 힘든 모습이었습니다. 야노 가족과의 만남은 저에게 큰 영감을 주었고 한국 교육에 대한 저의 연구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그 후로 한국의 가정 교육 방식, 특히 부모와 자녀 간의 교육적 상호작용에 대해 깊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오 야노와 그의 가족을 만난 후 저는 한국 교육의 비밀을 좀 더 깊이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특히 흥미로웠던 점은 쇼가 홈스쿨링을 통해 교육받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미국에서도 홈스쿨링은 존재하지만 진경 씨가 접근한 방식은 달랐습니다. 제가 다시 하버드로 돌아간 후 저는 한국의 교육 시스템과 가정 교육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국 부모들이 어떻게 자녀 교육에 접근하는지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방학 때 다시 한국을 방문해 여러 가정을 인터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986년 여름, 저는 서울, 부산, 대구 등 여러 도시를 방문하며 30여 가정을 인터뷰했습니다. 그 경험은 정말 눈부신 발견의 연속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발견한 것은 한국 부모들의 교육에 대한 헌신이었습니다. 많은 어머니들이 자녀의 교육을 위해 자신의 경력을 포기하거나 조정했습니다. 아버지들은 밤늦게까지 일하면서도 주말에는 아이들과 함께 박물관이나 과학관을 방문했습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만난 이미경 씨는 두 아들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전직 초등학교 교사였지만 아이들의 교육에 집중하기 위해 일을 그만두었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집에서도 계속 배움이 이어져야 해요. 이미경 씨의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일어나기 전에 그날의 학습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는 시간이었죠. 그녀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을 미리 예습하고 학교에서 돌아오면 복습을 도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역사, 과학, 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책을 함께 읽고 토론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단순히 공부해라라고 말하지 않아요. 대신 왜 이것을 배워야 하는지, 이것이 우리 삶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항상 질문하도록 격려해요. 부산에서 만난 박영호 씨는 세 자녀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바쁜 회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매일 저녁 자녀들과 지식 나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전공이 물리학이라 자연과학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고 아내는 문학을 전공해서 인문학적인 이야기를 나눕니다. 우리는 이것이 아이들에게 균형 잡힌 교육을 제공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대구의 한 가정에서는 할머니까지 교육에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김영자 할머니는 손주들에게 한국 역사와 전통 문화를 가르쳤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서양 문화에만 관심이 많아요. 하지만 우리 역사와 문화를 알아야 진정한 세계 시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저는 한국 가정의 교육 방식이 단순히 학교 공부를 잘하게 하는 것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인성 교육, 가치관 형성,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넓은 시야를 키우는 전인적 교육이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 부모들이 자녀의 질문하는 능력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였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아이들이 던지는 모든 질문에 진지하게 답변하려 노력했고, 때로는 함께 답을 찾아보는 과정을 통해 자녀의 비판적 사고력을 키웠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한국 가정에서 책은 단순한 소유물이 아니라 가족의 중요한 자산으로 여겨졌습니다. 아무리 좁은 집이라도 책장은 반드시 있었고, 많은 가정에서 도서관 방문은
주말 가족 활동의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 저는 한국 교육의 진정한 힘이 학교 시스템이 아닌 가정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부모의 교육에 대한 헌신, 배움에 대한 가치 부여, 그리고 끊임없는 대화와 토론. 이것이 한국 교육의 핵심 비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은 저에게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런 한국식 교육 방식을 어떻게 서양에 적용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은 제가 하버드로 돌아간 후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그것은 숲속의 호수로 가는 한국어 마을이라는 혁신적인 프로젝트로 결실을 맺게 됩니다. 1985년 처음 쇼와 그의 가족을 만난 후 저는 계속해서 그들과 연락을 유지했습니다. 지영과 저는 매년 여름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야노 가족을 만났고 그들의 성장 과정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1995년 제가 처음 그들을 만난 지 10년이 지났을 때 저는 그들의 삶에 일어난 놀라운 변화를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쇼는 이제 19살의 청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12살에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의과대학에 진학했으며 이미 의학 박사 과정을 밟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가 암 연구 분야에서 보여준 업적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는 20살도 되기 전에 저명한 의학 저널에 논문을 발표했고 여러 의학 학회에서 강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더 놀랐던 것은 쇼의 인격적 성장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지적으로 뛰어난 천재가 아니라 타인에 대한 깊은 공감 능력과 사회적 책임감을 가진 청년으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저는 의학을 통해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쇼가 말했습니다. 특히 소외된 지역의 환자들을 위한 의료 서비스에 관심이 많습니다. 쇼는 부친인 카츠라, 야노 씨와 함께 주기적으로 노숙자 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고 개발도상국의 의료 지원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러한 사회적 의식은 부모님의 교육 철학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쇼에게 항상 지식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도구라고 가르쳐왔어요. 진경 씨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요. 쇼의 여동생 사유리 역시 놀라운 성장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15살이었던 그녀는 이미 대학에서 바이올린을 전공하고 있었고 국제 콩쿠르에서 여러 차례 수상한 경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 역시 음악적 재능뿐만 아니라 과학에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사유리는 생물학을 부전공으로 공부하고 있었고 장래에는 음악과 과학을 결합한 연구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음악이 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고 싶어요. 사유리가 말했습니다. 음악 치료를 통해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야노 부부는 여전히 아이들의 교육과 성장에 깊이 관여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역할은 이제 지시자가 아닌 조언자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이들이 자신의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격려했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아이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었어요. 카츠라 야노 씨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자신만의 길을 찾아 나가고 있죠. 저는 이 가족을 통해 한국식 교육의 장기적인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학업적 성취나 명문대 진학이 아니라 균형 잡힌 인격 형성과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쇼와 사유리가 보여준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이었습니다. 그들은 부모나 교사의 지시 없이도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필요한 지식을 찾아 배우며 자신의 학습 과정을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이야말로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교육적 성과라고 믿게 된 이유입니다. 쇼와 사유리가 성장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특히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또래 관계와 사회적 적응에 관한 고민이 있었다고 합니다. 쇼가 대학에 다니기 시작했을 때 그는 늘 가장 어린 학생이었어요. 진경 씨가 회상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외로움을 느끼기도 했죠.
하지만 우리는 그에게 항상 너는 특별하지만 그것이 너를 다른 사람들과 분리시키는 벽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쳤어요. 이 가족의 경험은 제게 깊은 영감을 주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서 배운 교육 철학과 방법론을 미국 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자기주도적 학습과 전인적 교육이라는 개념은 제가 나중에 개발한 교육 프로그램의 핵심 원칙이 되었습니다. 로버트, 당신이 우리 가족에게서 배운 것들을 더 많은 미국 아이들에게 전해주면 좋겠어요. 진경 씨가 말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교육 방식이 다르지만 좋은 교육의 본질은 같다고 생각해요. 그녀의 말은 저에게 큰 도전이자 영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가 하버드로 돌아간 후 한국식 교육 방법론을 연구하고 실험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하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야노 가족과의 만남과 그들의 놀라운 성장 과정을 목격한 경험은 제 인생에서 가장 값진 교육적 발견 중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제게 교육의 진정한 목적과 방법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고 결국 제가 미국의 한국어 마을을 설립하는 영감이 되었습니다. 1995년 말 저는 야노 가족과의 만남에서 받은 영감을 가지고 하버드로 돌아왔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한 가지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한국식 교육 방식에는 미국 학생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소중한 가치가 있다는 것이었죠. 그러나 이를 미국 교육 환경에 적용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문화적, 사회적 배경이 다르고 교육에 대한 접근 방식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특히 당시 미국 교육계는 개인주의와 자유로운 탐구를 강조하는 반면 한국 교육은 규율과 부모의 적극적인 개입이 특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버드 교육대 학원에서 소규모 세미나를 시작했습니다. 동아시아 교육 모델의 통찰력이라는 제목의 이 세미나에서 저는 한국과 일본, 중국의 교육 방식을 비교 분석하고 특히 한국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적 상호작용의 특성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타이거 맘이나 엄격한 아시아 부모라는 스테레오타입으로 동아시아 교육을 바라봅니다. 제가 첫 강의에서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경험한 한국의 교육은 단순한 규율과 압력이 아닌 깊은 대화와 함께하는 학습, 그리고 지적 호기심을 키우는 환경 조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세미나는 예상보다 큰 관심을 받았고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이 참여했습니다. 특히 많은 미국인 학부모들이 청강을 신청했는데 그들은 자녀 교육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중 한 학부모였던 제니퍼 윌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항상 제 아이들이 더 많이 공부하기를 바랐지만 어떻게 동기를 부여해야 할지 몰랐어요. 한국 부모들처럼 공부의 중요성을 가르치면서도 압박감은 주지 않는 방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이러한 관심에 힘입어 1996년 여름 저는 하버드 확장교육원과 함께 미국 가정을 위한 한국식 학습 방법이라는 시범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8주 과정으로 미국 가정에 한국식 교육의 장점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실질적인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프로그램의 핵심 원칙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가족 대화의 중요성 매일 저녁 가족이 함께 모여 그날 배운 것과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권장했습니다. 질문 기반 학습 부모가 자녀에게 답을 주기보다는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을 던지도록 가르쳤습니다. 균형 잡힌 교육 학교 공부뿐만 아니라 예술, 체육, 인성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학습의 목적 이해하기 공부를 성적을 위한 것이 아닌 세상을 이해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것으로 인식하도록 했습니다. 자기 주도적 학습 아이 스스로 학습 목표를 세우고 계획하도록 돕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첫 프로그램에는 15가정이 참여했는데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와의 관계가 개선되었고 아이들의 학습 동기가 높아졌다고 보고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아이들이 학교 공부를 강요된 일이 아닌 즐거운 도전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보스턴의 한 중학생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전에는 아들에게 숙제했니? 라고 묻는 것이 우리의 일상적인 대화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오늘 뭐 배웠니? 궁금한 점은 없었니? 라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아들이 훨씬 더 많은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 프로그램의 성공에 고무되어 저는 1997년에 동서양 교육 융합 연구소를 설립했습니다. 이 연구소는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교육 방식을 연구하고 그 장점을 미국 교육 환경에 적용하는 방법을 개발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연구소의 설립과 함께 저는 더 많은 미국 교육자들과 학부모들에게 한국 교육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전국 순회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뉴욕, 시카고, 로스앤젤레스 등 주요 도시에서 강연을 하면서 저는 미국 내에서도 한국 교육에 대한 관심이 생각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많은 미국인들이 한국의 교육 기적에 대해 듣고 싶어 했습니다. 어떻게 한국이 불과 몇십 년 만에 문맹률이 높은 전쟁 후 국가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했죠. 한국 교육의 핵심은 교육이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강한 믿음입니다. 제가 강연에서 자주 강조했던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한국 사회 깊숙이 뿌리내린 가치관입니다. 부모들은 자녀 교육을 위해 기꺼이 모든 것을 희생하고 아이들은 그런 부모의 헌신에 보답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한국 교육의 모든 측면을 무조건 찬양하지는 않았습니다. 과도한 경쟁, 입시 위주의 교육, 창의성 억압 등의 문제점도 솔직하게 논의했습니다. 제가 추구한 것은 한국 교육의 장점을 선별적으로 도입하면서도 미국 교육의 강점인 창의성과 비판적 사고를 유지하는 균형 잡힌 접근법이었습니다. 1998년 저는 하버드 교육대학원의 지원을 받아 한미교육 교류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의 교육자들이 미국을 방문하고 미국의 교육자들이 한국을 방문하며 서로의 교육 시스템을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울대학교 교육학과와 협력하여 진행된 이 프로그램은 양국 교육자들에게 소중한 교류의 장이 되었습니다. 한국 교사들은 미국의 창의적인 교수법과 학생 중심 수업에 감탄했고, 미국 교사들은 한국 학생들의 높은 학업 성취도와 교육에 대한 존중심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보스턴의 한 고등학교 교사였던 마이클 존스는 서울 방문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학생들의 학습 태도는 정말 놀라웠어요. 그들은 단순히 시험을 위해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 자체에 대한 진정한 존중과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미국 교실에서 종종 부족한 부분이죠.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저는 점차 미국 교육계에 한국 교육의 가치를 알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더 큰 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국 학생들이 한국 문화와 언어를 직접 경험하고 한국식 교육 방식을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제 아내 지영과 저는 자주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미국 아이들이 한국어를 배우면서 동시에 한국의 교육 철학과 방법도 경험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언어 학습을 통해 다른 문화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이해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국제 교육의 시작이 아닐까요? 1998년 말, 저는 드디어 제 오랜 꿈을 실현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와 여러 재단의 지원을 받아 미네소타주의 한 호숫가 부지를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 숲속의 호수로 가는 한국어 마을이라는 특별한 교육 공간을 만들기로 한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언어 학습 센터가 아니라 한국의 교육 철학과 방법론을 미국의 젊은이들에게 소개하는 문화적 가교가 될 것이었습니다. 저는 쇼 야노의 어머니 진경 씨가 했던 말을 자주 떠올렸습니다. 로버트, 당신이 우리 가족에게서 배운 것들을 더 많은 미국 아이들에게 전해주면 좋겠어요. 이제 저는 그녀의 바람을 실현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1999년 여름, 숲속의 호수로 가는 한국어 마을이 마침내 문을 열었고, 이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보람찬 도전의 시작이었습니다. 1999년 6월 미네소타 북부의 울창한 숲속에 자리 잡은 아름다운 호수가에 숲속의 호수로 가는 한국어 마을이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첫 해 여름 캠프에는 단 43명의 학생만이 참가했지만 이것은 미국 교육 역사상 최초로 시도되는 한국어 몰입 교육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캠프장을 설계할 때 저는 한국의 전통 건축 양식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중앙에는 한옥 형태의 대강당이 자리 잡고 있었고 학생들이 머무는 숙소는 마을이라 불리는 작은 공동체 단위로 구성되었습니다. 각 마을에는 한국어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서울, 부산, 제주, 경주 등. 캠프 내 모든 표지판과 안내문은 한글로 작성되었고 학생들은 첫날부터 한국 이름을 받았습니다. 첫 해 참가자들은 대부분 한국계 미국인 가정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자신의 문화적 뿌리와 언어를 배우고 싶어 했죠. 하지만 한국과 전혀 연고가 없는 미국인 가정의 자녀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새로운 언어와 문화를 경험하고 싶어서 또는 부모님이 한국 교육 방식에 관심이 있어서 참가했습니다. 캠프의 일과는 한국 학교의 일정을 본떠 구성했습니다. 아침 6시 기상, 7시 아침 운동주로 태권도나 등산, 8시 아침 식사, 그리고 9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집중적인 한국어 수업과 문화활동이 진행되었습니다. 저녁 시간에는 한국 전통놀이, 음악, 미술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캠프의 가장 큰 특징은 한국어만 사용하기 규칙이었습니다. 캠프 기간 동안 학생들은 최대한 한국어로만 의사소통하도록 권장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학생들이 이 규칙을 어려워했지만 놀랍게도 2주차가 되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기본적인 한국어 대화가 가능해졌습니다. 첫 해 참가자 중 한 명이었던 제이스는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정말 힘들었어요. 마치 다른 행성에 온 것 같았죠. 하지만 점점 귀가 트이고 말도 조금씩 할 수 있게 되니까 정말 신기했어요. 4주가 끝날 무렵에는 한국어로 기본적인 대화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숲속의 호수로 가는 한국어 마을은 단순한 언어 학습 캠프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쇼 야노 가족에게서 배운 한국식 교육 철학과 방법론을 실천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원칙들을 캠프 운영에 적용했습니다. 첫째, 공동체 의식을 강조했습니다. 학생들은 항상 우리라는 개념으로 행동하도록 가르침 받았습니다. 매일 아침 청소 시간에는 모든 학생들이 자신의 생활 공간뿐만 아니라 공동구역도 함께 청소했습니다. 식사 시간에는 더 어린 학생들을 도와주고 나이 많은 사람을 먼저 배려하는 한국의 문화적 가치를 배웠습니다. 둘째, 자기 규율을 가르쳤습니다. 학생들은 스스로 학습 목표를 세우고 매일 저녁 일기를 쓰면서 그날의 성취를 점검했습니다. 교사들은 엄격한 규율을 강요하기보다 학생들이 스스로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격려했습니다. 셋째, 전인적 교육을 추구했습니다. 언어 학습뿐만 아니라 예술, 체육, 과학, 역사 등 다양한 분야를 통합적으로 가르쳤습니다. 예를 들어 한복을 입고 전통 춤을 배우면서 동시에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배우는 시기였죠. 넷째, 멘토링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나이 많은 학생들이 어린 학생들의 멘토가 되어 학습을 도와주고 한국어로 소통하는 연습을 함께 했습니다. 이것은 야노 가족에서 쇼가 여동생 사유리에게 자연스럽게 가르침을 주었던 모습에서 영감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첫 해 캠프가 끝난 후 저희 팀은 학생들과 부모님들로부터 피드백을 수집했습니다. 결과는 매우 고무적이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캠프를 통해 한국어 실력이 크게 향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학습에 대한 태도와 자신감도 긍정적으로 변화했다고 보고했습니다. 한 학부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아들은 학교에서 항상 수업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고 산만했어요. 하지만 캠프에서 돌아온 후 그의 학습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스스로 공부 계획을 세우고 문제가 어려워도 쉽게 포기하지 않더군요. 이런 긍정적인 반응에 힘입어 숲속의 호수로 가는 한국어 마을은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2000년에는 참가자 수가 83명으로 늘었고 2005년에는 120명, 2010년에는 200명 이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여름 캠프뿐만 아니라 주말 프로그램, 성인 대상 언어 코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가로 개발했습니다. 특히 2005년부터는 비한국계 미국인 학생들의 참가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는 당시 한류 열풍이 미국에도 조금씩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한국어 마을의 교육 방식이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와 인성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평판이 퍼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한국어 마을 출신 학생들은 대학 입시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고 여러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첫 해 참가자였던 제이스는 후에 하버드 대학에 입학했고 한국학을 전공하여 외교관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참가자 사라는 의대에 진학하여 의사가 되었는데 그녀는 인터뷰에서 한국어 마을에서 배운 끈기와 자기 규율이 의대 공부를 해내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2008년 한국 정부는 숲속의 호수로 가는 한국어 마을의 성과를 인정하여 저에게 외국인으로서는 최초로 세종문화상을 수여했습니다. 이 상은 한국 문화와 언어를 세계에 알리는 데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명예였습니다. 시상식에서 저는 이렇게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 상은 저 개인의 성취라기보다는 한국 교육의 우수성과 가치를 인정하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만난 많은 스승들, 특히 야노 가족의 가르침이 없었다면 이런 성과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2010년대에 접어들면서 한국어 마을은 미국 내 최고의 외국어 몰입 교육기관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매년 여름 미국 전역에서 모인 수백 명의 학생들이 이곳에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배우며 한국식 교육 철학을 체험했습니다. 특히 2012년부터는 한국의 교육기관들과 교류 프로그램도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영재학교 학생들이 한국어 마을을 방문하여 미국 학생들과 교류하고 반대로 한국어 마을 학생들이 한국을 방문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이것은 양국 학생들에게 글로벌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어 마을의 성장 과정에는 도전도 있었습니다. 초기에는 많은 미국인들이 왜 한국어를 배워야 하나요? 라고 의문을 제기했고 일부 교육자들은 한국식 교육 방식이 미국 학생들에게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또한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첫 몇 년 동안은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해 개인 재산을 투자해야 했고 여러 재단의 지원을 받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어 마을은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연간 참가자 수가 300명을 넘어섰고 25명의 정규 교사와 50명의 보조 교사들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자랑스러운 점은 초창기 참가자들이 이제는 성인이 되어 교사나 멘토로 돌아와 후배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숲속의 호수로 가는 한국어 마을의 20주년을 맞이한 2019년 여름, 저희는 특별한 기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 행사에는 지난 20년 동안의 참가자, 교사, 후원자들이 모두 모였고 그 중에는 제가 1985년에 처음 만났던 쇼 야노와 그의 가족도 있었습니다. 쇼는 이제 43세에 성공한 의사가 되어 있었고 여동생 사유리는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부모님은 이미 은퇴하여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행사장에서 진경 씨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버트, 당신이 우리 가족의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아 이런 놀라운 일을 해낼 줄은 몰랐어요. 당신은 한국 교육의 좋은 면을 미국에 소개하면서 동시에 양국 문화 간의 다리를 놓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교육의 힘이 아닐까요? 그녀의 말에 저는 깊이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숲속의 호수로 가는 한국어 마을을 통해 제가 이루고자 했던 꿈이 무엇인지 되새겼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 교육의 가치와 철학을 통해 미국 젊은이들이 더 나은 학습자, 더 나은 세계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국어 마을은 단순한 여름 캠프에서 미국 교육계에 영향력 있는 기관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도전과 가능성을 향해 나아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음 20년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한국과 미국의 교육적 가치를 연결하고 확장해 나가는 역할을 계속하고 싶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 전 세계를 강타했을 때 숲속의 호수로 가는 한국어 마을도 큰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대면 캠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되었고 일시적으로 온라인 프로그램으로 전환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위기는 저에게 한국 교육의 가치와 글로벌 교육의 미래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팬데믹 상황에서도 한국은 교육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데 있어 세계적인 모범 사례를 보여주었습니다. 빠른 디지털 전환, 교사와 학부모의 헌신, 그리고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이 이런 성공의 핵심 요소였습니다. 저는 이 사례를 통해 다시 한번 한국 교육의 강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45년 전 처음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접했을 때부터 오늘날까지 저는 한국 교육에서 배운 중요한 교훈들을 미국과 세계 여러 나라의 교육자들과 나누어 왔습니다. 그 핵심적인 교훈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교육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닌 인격 형성의 과정입니다. 한국의 전통 교육에서는 지식과 덕을 함께 갖춘 인재 양성을 중요시했습니다. 이는 오늘날 서구 교육이 종종 간과하는 부분입니다. 한국 부모들은 자녀가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받는 것만큼이나 올바른 인성을 갖추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지난 40여 년간 저는 수천 명의 한국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그들에게서 발견한 공통점은 스승에 대한 존경심과 배움에 대한 진정한 열정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시험을 잘 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식 자체에 대한 깊은 가치 부여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둘째, 가정은 최초의 학교이며 부모는 최초의 교사입니다. 시오 야노의 어머니 진경 씨가 보여주었던 것처럼 한국의 많은 부모들은 자녀 교육에 깊이 관여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숙제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녀와 함께 배우고 토론하며 지적 호기심을 키워줍니다. 미국의 많은 교육 연구에서도 부모의 참여가 학생의 학업 성취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참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한국 부모들처럼 깊이 있는 대화와 지속적인 지원을 통한 참여가 효과적입니다. 셋째, 노력과 끈기의 중요성입니다. 한국 교육에서는 타고난 재능보다 꾸준한 노력을 더 중요시합니다. 노력은 재능을 이긴다는 믿음이 강합니다. 이것은 서구의 많은 교육 시스템에서 종종 놓치는 부분입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캐럴 드웻 교수가 주창한 성장 마인드셋 개념은 사실 한국의 전통적인 교육 철학과 매우 유사합니다. 끈기와 노력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믿음은 한국 학생들의 높은 학업 성취도의 핵심 요인입니다. 넷째, 공동체 의식과 상호 협력입니다. 한국 교육에서는 개인의 성취만큼이나 공동체에 기여하는 것을 중요시합니다. 학생들은 어릴 때부터 우리라는 개념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교육받습니다. 숲속의 호수로 가는 한국어 마을에서도 이런 공동체 의식을 강조했습니다. 학생들은 함께 생활하고 서로 돕고 공동의 목표를 위해 협력하는 법을 배웁니다. 이것은 21세기의 글로벌 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필수적인 역량입니다. 다섯째, 균형 잡힌 교육의 중요성입니다. 한국 교육은 종종 입시 위주의 경쟁적인 시스템으로만 알려져 있지만 최근 몇 년간 한국 교육계에서는 창의성, 인성, 예술, 체육 등 균형 잡힌 교육을 강조하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오 야노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그는 과학뿐만 아니라
음악과 문학에도 뛰어난 재능을 보였습니다. 이는 한국의 전인적 교육 철학이 지향하는 모습입니다. 진정한 교육은 학생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들은 제 인생과 교육 철학에 깊은 영향을 미쳤고 숲속의 호수로 가는 한국어 마을의 프로그램에도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교훈들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육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현재 세계 교육은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기술의 급속한 발전, 글로벌 경쟁의 심화, 환경위기, 사회적 불평등 등 다양한 문제들이 교육의 역할과 방향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교육의 강점과 가치는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단순 암기나 반복 학습보다 창의적 사고, 비판적 사고, 협업 능력, 문제 해결 능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한국 교육의 강점인 높은 학업 성취도와 기초 학력을 바탕으로 여기에 창의성과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결합한다면 미래 교육의 이상적인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2021년 저는 글로벌 교육의 미래, 동서양 교육의 융합이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했습니다. 이 책에서 저는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교육의 강점과 서구 교육의 장점을 결합한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제안했습니다. 이 책은 전 세계 20개국 이상에서 번역되었고 많은 교육자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책 출간 후 저는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며 강연을 했습니다. 핀란드, 싱가포르, 중국, 인도, 브라질 등 다양한 국가의 교육자들과 만나 한국 교육의 가치를 공유하고 각국의 교육 상황과 도전에 대해 배웠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교육이 얼마나 문화적, 역사적 맥락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지, 그리고 동시에 모든 문화를 넘어서는 보편적 가치가 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많은 나라들이 한국 교육에 큰 관심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한국의 빠른 경제 발전과 문화적 성공 한류를 목격한 많은 나라들이 그 배경에 한국의 교육이 있다고 보고 한국 교육 시스템을 자국에 적용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항상 강조했습니다. 한국 교육의 모든 측면을 그대로 가져가는 것은 불가능하고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각 문화와 사회적 맥락에 맞게 한국 교육의 핵심 가치와 원칙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022년 저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은퇴했지만 숲속의 호수로 가는 한국어 마을의 운영과 발전에는 계속 참여하고 있습니다. 은퇴 후 저는 더 많은 시간을 한국에서 보내며 한국 교육의 변화와 발전을 가까이에서 관찰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한국 교육은 창의성과 학생 중심 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고무적이지만 동시에 한국 교육의 전통적 강점인 기초, 학력과 학업에 대한 진지한 태도를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종종 시오 야노와 그의 가족이 보여주었던 교육 방식을 떠올립니다. 그들은 높은 학업 성취도와 창의성, 자기주도적 학습과 공동체 의식, 지적 탐구와 인성 발달 사이에서 균형을 찾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래 교육이 지향해야 할 방향이 아닐까요? 올해 2025년 5월 숲속의 호수로 가는 한국어 마을은 설립 25주년을 맞이합니다. 이를 기념하여 저희는 미래를 위한 교육 과거에서 배우고 미래를 창조하기라는 주제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 심포지엄에는 전 세계의 교육자들이 모여 교육의 미래에 대해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심포지엄을 통해 한국 교육의 가치와 철학이 글로벌 교육 공동체에 더 널리 알려지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동양과 서양, 전통과 혁신, 규율과 창의성 사이의 균형을 찾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이 형성되는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45년 전 제가 우연히 한글을 보고 호기심을 느꼈던 그 순간이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 속에서 저는 한국 교육의 깊은 지혜와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특히 시오 야노와 그의 가족과의 만남은 저에게
교육의 본질과 목적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세상과 소통하며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교육이 세계에 주는 가장 큰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의 교육은 어떤 모습이 될까요? 저는 그것이 한국가나 문화의 독점적인 모델이 아니라 다양한 교육 전통의 지혜를 결합한 형태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한국 교육의 가치와 철학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끝으로 45년 전 저에게 처음으로 한글을 보여주었던 그 한국 유학생, 그리고 제 인생에 깊은 영향을 미친 쇼 야노의 가족, 특히 진경 씨에게 깊은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들이 없었다면 제 인생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곳곳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화를 경험하며 한국 교육의 가치를 실천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응원의 말을 전합니다. 여러분이야말로 한국과 세계를 연결하는 진정한 가교이며 미래 교육의 주역들입니다. 한국의 속담에 배움에는 왕도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배움의 길은 쉽지 않지만 그 여정 자체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길을 걸어가며 한국 교육의 빛나는 지혜를 세계와 나누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버드 대학교 로버트 앤더슨 교수의 놀라운 인생 여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가 45년 전 우연히 한국어를 접하고 한국 교육의 깊은 가치를 발견하며 결국 미국 땅에 한국어 마을까지 세우게 된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앤더슨 교수가 만난 쇼 야노와 그의 가족은 단순한 천재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한국 교육의 정수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끊임없는 호기심과 배움에 대한 열정, 부모의 헌신적인 교육 참여, 그리고 지식과 인성의 균형을 추구하는 교육 철학. 이것이 바로 한국 교육이 세계에 주는 귀중한 교훈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우리의 교육 방식과 가치가 전 세계 교육자들에게 이렇게 큰 영감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으신가요? 한국인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교육 문화와 전통에 더 큰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한국 교육에도 개선할 점이 많습니다. 과도한 경쟁, 입시 위주의 교육, 학생들의 행복을 때로는 뒤로 밀어내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앤더슨 교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한국 교육의 본질적인 가치와 강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감동과 자부심을 드렸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앤더슨 교수처럼 서로 다른 문화와 전통에서 배우고 성장하며 더 나은 교육과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동참하기를 희망합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앞으로의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